이년아, 니나 여기가 어딘지 알고 찾아와? 서당 잡은 것도 모자라 처마 식구 다 잡으려고 왔냐? 저는 지수라고 합니다. 32살이고요. 6살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8배 나이에 갑자기 미망인이 된 거죠. 그날 저는 시어머니 칠순잔치에 가고 있었어요. 워커힐 호텔 비스타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더더 복 받으실 거예요. 아들 민호 손을 꼭 잡고 호텔 앞에 섰을 때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시댁에서는 남편이 죽은 뒤로 저를 불길한 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손주인 민호까지 외면했죠. 5년 동안 명절 한 번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가족 아닌가. 이번 칠순잔치를 계기로 조금이라도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 호텔 입구를 지나며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저 사람이 그 며느리래. 남편 죽은 뒤에 연락도 안 하더니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저는 백화점에서 산 가장 괜찮은 원피스를 입었지만 이곳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민호는 제 손을 꼭 쥐며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괜찮아? 6살 아이가 엄마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잔치장 문을 밀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샹들리에 웃음소리와 축하의 말들이 가득한 공간.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제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아니, 어울리지 않게 만들어졌다는 걸.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왔어? 차갑게 내뱉은 그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친척들이 하나둘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칠순 축하드리러 왔어요. 민호도 할머니 보고 싶어 했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누이가 다가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이러지 말고 그냥 가요. 여기 분위기 망치지 말고. 저는 민호를 뒤로 감싸며 말했어요. 저희도 가족인데 인사 한번 드리고 가면 안 될까요?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성큼성큼 다가와 제 앞에 섰어요. 칠순을 맞은 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불길한 년이 우리 잔치 망치러 왔어? 시어머니는 바로 옆 테이블로 손을 뻗었습니다. 거기 놓여있던 소금통을 집어들더니 뚜껑을 열었어요. 그리고 제 머리 위로 소금을 뿌렸습니다. 화려한 잔치장 한가운데서 수십 명의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하얀 소금이 제 머리카락과 어깨 위로 쏟아졌어요. 옷에도 얼굴에도 마치 부정한 것을 쫓아내듯이 썩 꺼져. 불길한 년. 주변이 숨죽였습니다. 누군가 작게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보다 더 아팠던 건 민호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엄마가 소금 뿌려지는 모습을 눈앞에서 봤습니다. 민호 어깨 위로도 소금이 떨어졌어요. 엄마. 민호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주변 친척들은 저희를 밀어냈어요. 빨리 나가.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야. 저는 떠밀리듯 잔치장을 나왔습니다. 화려한 공간에서 어두운 복도로 그리고 주차장으로 머리카락에서 소금이 떨어졌고 민호는 제 품에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민호를 조수석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채워주면서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걸 느꼈어요. 민호야, 괜찮아. 엄마가 괜찮아. 제가 우는지 아들을 달래는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민호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제 얼굴을 만졌어요. 엄마 안 아파? 할머니가 왜 그래? 6살 아이가 할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핸들에 머리를 기대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5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홀로 아이를 키우는 두려움, 시댁의 냉대와 무시, 겨울엔 붕어빵을 팔고 여름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며 버텨온 날들. 그런데 이 모든 걸 견뎌낸 끝에 받은 건 소금 세례였습니다. 제 아들이 보는 앞에서요. 한참을 울고 나서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다짐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더 이상 밟히지 않겠다고. 그때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백할머니, 명동 사채시장의 큰손이라 불리는 그분.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 붕어빵 한 봉지로 시작된 인연. 5년 동안 쌓아온 신뢰.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호는 이제 울음을 그치고 제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집에 가자. 그래, 민호야. 집에 가자. 그런데 엄마가 전화 한 통만 하고 갈게. 제 손가락은 백할머니의 번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에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5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보험금도 재산도 없었어요. 시댁에서는 장례식 이후로 연락이 끊겼고요. 어린 민호를 안고 원룸에 앉아 있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뭐라도 해야 한다고. 당장 다음 달 월세가 걱정이었거든요. 그렇게 시작한 게 붕어빵 장사였습니다. 중고로 산 낡은 붕어빵 기계를 끌고 지하철역 앞에 섰던 첫날, 정말 추웠어요. 12월 초였는데 그해 겨울이 유난히 추웠거든요. 손이 얼어서 반죽을 제대로 붓지도 못했습니다. 붕어빵이요. 따끈따끈한 붕어빵. 목소리를 내봤지만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다들 바쁘게 걸어가더라고요. 2시간 동안 서 있었는데 팔린 건 딱 3봉지였습니다. 6,000원. 그게 제가 처음으로 번 돈이었어요. 집에 돌아가니 민호가 자고 있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잠깐 봐주신 거였어요. 잠든 아들 얼굴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민호야. 엄마가 금방 따뜻하게 해줄게. 배고프지 않게 해줄게. 그날부터 매일 밤 나갔습니다. 겨울 내내 추위에 떨면서도 붕어빵을 구웠어요. 손가락 끝이 터지고 동상이 걸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백할머니를 처음 만난 건 그날도 평소처럼 붕어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밤 10시쯤이었을 거예요. 추운 날이어서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허름한 패딩 점퍼에 털모자를 쓰신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붕어빵 얼마예요? 1,000원이요, 할머니. 5개 드릴게요. 할머니는 5,000원을 내미시며 말씀하셨어요. 많이 남았네. 제 앞에 쌓인 붕어빵을 보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정말 손님이 없었거든요. 제가 얼른 봉지에 붕어빵을 담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오늘은 원래 좀 춥잖아요. 그런데 제 손이 너무 떨려서 붕어빵을 제대로 담지 못했어요. 손가락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거든요. 할머니가 그걸 보셨습니다. 손 꽁꽁 얼었네. 장갑도 안 끼고. 아, 장갑 끼면 일이 안 돼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봉지에 붕어빵을 5개가 아니라 7개를 담아드렸습니다.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추운 날 찾아와 주신 게 고마워서요. 할머니는 봉지를 받으시며 잠시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너 참 괜찮네. 그 말이 뭔지 정확히 몰랐지만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매일 오셨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붕어빵 한 봉지를 사가셨어요. 처음엔 그냥 단골 손님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가끔 옆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추운데 괜찮냐고, 아이는 누가 보냐고, 혼자 힘들지 않냐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힘들지만 괜찮다고, 아이 때문에 버틸 수 있다고. 한 달쯤 지났을 때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여름엔 뭐 할 거야? 편의점 알바 알아보고 있어요. 야간이 시급이 좀 더 높더라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붕어빵을 드시고 가셨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습니다. 붕어빵 장사를 접고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어요. 할머니와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자 할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나야. 붕어빵 아가씨. 깜짝 놀랐죠.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을까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명함을 드린 적이 있더라고요. 혹시 모를 단골 손님들을 위해서요. 명동에 올 수 있어? 할머니는 저를 명동의 한 사무실로 부르셨습니다. 낡은 건물 3층이었어요. 올라가 보니 할머니가 앉아 계셨는데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분이 그냥 할머니가 아니라는 걸. 사무실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했고 사람들이 드나들었어요. 다들 할머니를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일 좀 도와줄 수 있겠어? 서류 정리나 심부름 같은 거. 네, 할머니.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날부터 낮 시간에 할머니 사무실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와 병행했어요. 처음엔 정말 단순한 일이었어요. 복사하고 서류 정리하고 심부름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는 점점 더 중요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장부 정리, 전화 받기, 가끔은 사람들과의 약속 잡는 일까지. 어느 날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여기서 뭐 하는 곳인지 알아? 네. 대충은요. 사채였습니다. 할머니는 명동 사채시장에서 큰손이라 불리는 분이었어요. 그냥 돈 빌려주는 수준이 아니라 기업들의 자금줄을 쥐고 있는 분이었죠. 무섭지 않아? 할머니가 물으셨을 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할머니가 나쁜 분 같지 않아서요.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 정직하고 성실해. 요즘 그런 애들 별로 없어. 앞으로 내가 너 도와줄게. 그날 이후 할머니는 정말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민호학원비, 병원비 급할 때 필요한 돈들. 저는 열심히 일했고 할머니는 저를 믿어주셨어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았고 맡은 일은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할머니 눈에 띄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사이엔 신뢰가 쌓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 차 안에서 저는 그 신뢰를 꺼내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주차장 차 안, 저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민호는 제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고 저는 백할머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을 때 할머니가 받으셨어요. 나야. 할머니. 저예요, 지수. 그래, 알아. 무슨 일이야? 할머니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 전화를 걸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할머니,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말해봐.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제 시아버지 회사요. 박채수 대표, 아시죠?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어요. 알지. 우리한테도 손 벌린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내 시아버지였구나. 네.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짧게 말씀드렸어요. 칠순잔치, 소금,
민호가 본 것까지. 할머니는 말없이 듣고 계셨습니다. 다 말하고 나니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수야. 네, 할머니. 너 3년 동안 나한테 단 한 번도 부탁한 적 없었지. 항상 내 일은 내가 해결했어. 그래서 내가 너 믿었던 거야. 죄송해요, 할머니. 미안해할 것 없어. 이제 내가 도와줄 차례지. 할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 그 회사 돈 다 빼. 할머니, 걱정 마.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원래 그 회사 위태로웠어. 빚더미 위에 겁만 번지르르한 곳이지. 우리가 손 떼면 하루 만에 무너져.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진짜 집에 가자. 그래, 민호야. 가자.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이미 시작됐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 회사에는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물론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새벽부터 전화가 걸려왔다고 해요. 사채업자들, 거래처들, 은행에서 전부 같은 내용이었죠. 돈 당장 갚으세요. 거래 취소합니다. 대출금 회수합니다. 시아버지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모든 곳에서 동시에 압박이 들어오는지. 회사 직원들은 불안해했어요. 월급이 제때 나올지,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닌지.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오전 내내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납품 계약 취소하겠습니다. 저희도 어려워서요. 죄송합니다. 시아버지는 급하게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어요. 돈을 빌려줄 곳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명동 쪽 사람들한테도 전화했죠. 평소 거래하던 사채업자들한테요. 회장님, 저 박채수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박 사장님, 죄송한데 지금은 어렵습니다. 왜요? 이전까지 잘 거래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요. 위에서? 누구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상대방이 조용히 말했답니다. 백명숙 여사님이요. 그 순간 시아버지는 얼어붙었다고 해요. 백명숙. 명동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왜 백명숙이 자기를 치는지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시아버지는 몰랐어요. 자기 며느리가 그 백할머니와 어떤 관계인지. 이틀 뒤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어요. 시댁 대문 앞에 검은 차 2대가 섰고 양복 입은 사람들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박채수 사장님 계십니까?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채무 변제 기한이 지났습니다. 담보로 잡힌 부동산 압류 절차 시작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집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걸요. 시아버지는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신우이와 시영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어요. 오빠가 회사 일에 더 관여했잖아. 아니, 엄마 아빠가 결정한 거잖아. 칠순잔치를 치른 그 화려한 집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갔다가 응급처치를 받고 돌아왔지만 정신은 반쯤 나간 상태였죠. 그날 밤 시아버지는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뒤적이다가 한 장의 사진을 봤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사진. 그 옆에 수줍게 웃고 있는 며느리 지수. 그제야 떠올랐어요. 지수? 설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가? 그 순하고 조용하던 며느리가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
하지만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백명숙과 자기 사이엔 아무 접점도 없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 오래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수가 결혼 초에 준 명함이었어요. 당시엔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저는 민호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요일 저녁이었죠. 민호가 내일 유치원 준비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시영. 시댁 식구들이 전부 우리 집 앞에 서 있었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누구야? 민호야, 방에 들어가 있어. 엄마가 볼 사람이야. 저는 민호를 방으로 보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전 화려한 잔치장에서 저를 내쫓던 그 사람들이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머리가 하얗게 새었고 시어머니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복도 한복판에서 지수야.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어. 시어머니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며느리, 제발, 우리 좀 살려줘. 시누이와 시영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말없이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주일 전 저를 따기 때리고 밀어내고 불길한 년이라 욕했던 바로 그 사람들. 민호 좀 보자. 할미가 미안하다고 전해줘. 정말 미안하다고. 시어머니가 오열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지수야, 제발 백 여사님한테 연락 좀 해줘. 우리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일어나라고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으셨죠? 민호 생일에도 명절에도 손주라며 한 번도 보고 싶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남편이 죽고 장례식 끝나자마자 전화 끊으셨죠. 제가 불길하다고, 제 아들까지 불길하다고. 시어머니가 입을 열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희 모자가 칠순잔치에 갔을 때 어머니는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소금을 뿌리셨죠. 민호가 보는 앞에서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면 그게 다 없어지나요? 5년 동안 혼자 아이 키우며 겪었던 것들이 오늘 민호가 받은 상처가요?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전 할머니한테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할머니가 결정하신 거죠. 지수야, 그래도 우리가 가족 아니냐? 시아버지가 애원하듯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요? 5년 전에 저희를 버렸을 때 이미 가족이 아니었어요. 제발, 회사만이라도. 늦었어요. 제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살 거예요. 어머니들께 짓밟히지 않고 모욕당하지 않으면서요. 저는 한 발 물러나 문을 잡았습니다.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민호에게도 가까이 하지 마시고요. 지수야. 시어머니가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복도에 남은 그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시아버지의 신음, 시어머니의 오열. 저는 문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민호가 방에서 나와 제게 다가왔어요. 엄마, 괜찮아?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응, 엄마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자존심이었을까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밟히지 않겠다는 것. 제 아들이 엄마가 모욕당하는 걸 보지 않게 하겠다는 것. 상처는 깊었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밟아야만 설 수 있는 사람들 속에서 저는 오직 자존심 하나로 새로운 삶을 선택했어요. 민호와 저, 우리 둘만의 삶을요. 그게 제가 내린 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어떠셨나요?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